안녕하십니까. 이리오 리서치입니다. 네. 한자연구원이 좀 급하게 끌려와서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쌩얼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얼로 방송 나오는 여자 나밖에 없어. 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내가 여행주랑 항공주랑 그런 것 좀 하라 했더니 아까차까지 우겨가지고 이거 미디어를 썼으니까 알아서 그만큼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고 쓴 자료니까 한번 네. 들어봅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듣고 뭐 저요? 하여튼 근데 워낙 자신 있다니까 근데 너무 중소형주밖에 없어가지고 난 그랬는데 네. 하여튼 일부러 드라마 중소형 제작사. PD야? 네. 이게 무슨 뜻이죠? 드라마 피디아라는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이제 위키피디아라는 이제 백과사전에서 인용을 해서 이제 드라마 2021년도 이제 드라마 총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제작사들 관련해서 이제 정리한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시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니까 하여튼 결론은 봐야 되냐. 탑픽은 키스트. 네. 키스트는 이거 옛날 배용준 회사 아니었나요? 배용준 씨? 그렇죠. 이제 많이 달라졌나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들 많이들 계시고요. 이제 드라마 PD와 자료를 작성한 목적은 이제 코로나가 아무래도 장기화되면서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뭐 주들도 이제 뭐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또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저는 이런 미디어 쪽에 한 번 더 이제 기회나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일단 연말 연초에 이런 중소형 제작사들 중심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내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콘텐츠 수요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뭐 이런 것들 SVOD 업체들이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좀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관련해서 이제 산업적으로도 뭐 많이 성장의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이제 이런 기회들이 이제 콘텐츠 투자 금액들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기존의 대형 제작사들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제작사들에게도 기회로 작용을 하는 이제 구조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례 없는 좀 이익 사이클에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컨텐츠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기면 좋은 점이 이런 중소형 제작사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제작사의 한계점이었던 이런 외주 제작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작비에 걱정 없이 이제 퀄리티가 좀 높은 컨텐츠 제작이 가능해진 구조로 바뀌었고 뭐 이런 퀄리티 높은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리 레퍼런스를 쌓고 이제 이런 쌓아진 레퍼런스를 통해서 자체 IP 컨텐츠까지 제작을 하기 위한 이런 기초 체력이 확보가 된다면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도 연간 한두 편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최소 3편에서 많게는 5편까지 텐트폴 작품을 이제 만드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이런 컨텐츠 제작사 구조 변화의 원년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자본을 이제 위시해서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에게 양질의 컨텐츠 제작과 이제 마진이 가능한 구조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더불어서 사실 한한령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초부터 이제 중국의 해외 콘텐츠 수용이 좀 넓어지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OTT의 SVOD 업체의 오리지널 컨텐츠도 좋지만 드라마 제작사 업체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는 IP 판권을 수출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쪽에 굉장히 기회가 높은 것들이 사실이고요. 뭐 2015년 이전에 뭐 한한령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인대에서 이제 서비스업 개방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중국 광전총국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매 분기마다 2개 이하의 컨텐츠를 신청을 받겠다라는 이런 지침 사안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제 컨텐츠를 쿼터제 형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상존을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 진입이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중소형 제작사 중심으로 이제 컨텐츠 라인업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업사이드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기업을 제가 실어 놓았고, 이제 관련해서 탑픽은 키이스트와, 그리고 TP를 제시한 종목은 키이스트와 뉴, 그리고 펜엔터 정도 좀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갑시다. 몇 네. 페이지 갈까요?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다 간단히 해도 돼요. 말씀드리면 6페이지, 7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페이지 봅시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지겹게 들으시겠지만 코비드19로 인해서 글로벌 OTT의 성장이 동인이 된 거는 맞고요. 사실 2018년 기점으로 좀 넷플릭스라던가 OTT 시장 성장률이 둔화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코비드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그런 OTT 시장이라든지 SVOD 업체 시장은 좀 많이 다시 성장을 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같은 이제 미국의 대거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해서 OTT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산업 자체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긴 하지만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소수의 독과점 업체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 지금 현존하는 OTT 서비스 중에서 1위는 넷플릭스이고, 이제 2위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3위는 훌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제가 3Q20 가입자 수 순위 기준이고요. 지금 연초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11월에 런칭을 하면서 2019년 11월에 런칭을 하면서 201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6개월 만에 지금 유료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즈니 쪽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근데 만약 이거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그 시간 못할 것 같은데. 기업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는 알려진 건 좀 빼고 네. 많이들 다 아는 내용들 아닌가 이런 것들은. 네. 예. 그러면 기업, 글로벌 이건 좋아졌고, 나는 파트 2랑 파트 3 내용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럼 그쪽부터 말씀을 예. 드릴게요. 파트 2. 네. 궁금하신 점 위주로. 그러니까 왜냐면 뭐 제가 이제 자꾸 그러면 이제 시간이 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해야 돼가지고 네. 일정들이 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 OTT가 네네. 커지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SVOD 업체들 디즈니랑 있는데 이것들도 많이 알죠. 최근 디즈니 약진은 많이 알려졌지만 아무튼 간단하게 하고 3부, 4부 나 종목 위주로 갑시다. 네, 그럼 종목 위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지 말고 앞을 좀 하고서 또 네. 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좀 그랬어? 네? 아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TT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맞고, 지금 좀 약진하고 있는 거는 센터장님 말씀대로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그리고 페이지죠? 13페이지요. 네. 12, 13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SVOD 업체 컨텐츠 투자액은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제가 밑에 주요 채널별로 이제 월별 구독료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가장 좀 높은 상황이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디즈니의 자체적인 IP 컨텐츠 시리즈들을 많이 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디즈니나 애플 TV, HBO 등의 이제 OTT 업체들이 시장의 진출을 좀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9페이지, 20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18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러한 OTT 업체들이 진출을 해서 결국 한국 기업들한테 그래서 좋은 게 뭔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 18, 19, 20페이지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 상당히 우리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에 표지에도 제가 드라마피디아에도 실었지만 승리호라든지 뭐 스위트홈이라든지 굉장히 한국의 컨텐츠에 대한 드라마 경쟁력이 높아졌고 시청률 순위라던가 이런 것도 봤을 때 글로벌리 굉장히 뭐 1위나 2위권에서 상위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투자 금액을 5,500억 원으로 연초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국 콘텐츠 투자액을 2016년부터 이제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하는 금액은 지난 5년 동안 투자한 총액의 한 70% 수준을 한 해에 모두 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수준으로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이런 콘텐츠 투자를 바탕으로 이제 액션이나 스릴러 그리고 SF 시리즈물이나 뭐 스탠드업 코미디, 시트콤 같이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사실상 여러 OTT들이 강력한 좀 자본과 IP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진출을 하면서 차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들의 편성을 늘리는 게 이제 유료 가입자 수를 이제 끌어들이는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4분기 실적 발표 들으면서 연초 이제 컴콜을 들었을 때는 이제 동사의 전략이 이제 매주 한 편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를 공개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작의 편수와 이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 투자 금액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 콘텐츠 드라마 제작 경쟁 능력이 입증된 만큼 이제 대형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저희 중소형 제작사들한테도 기회가 생긴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19, 20페이지에는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내역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어떠한 뭐 영화나 예능 드라마들이 있었고 제작사들은 어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고 20페이지에는 올해 2021년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라인업들을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래도 또 안진아 연구원이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런 표정이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또 안 움직이죠? 20페이지에 이제 정리를 해 놓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 내역보다는 앞으로 얼만큼 뭐 드라마를 편성하고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놓았고 대부분 보시면 장르 쪽에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요즘 흥행하는 게 군대물이라든지 웹툰 베이스 원작들 그리고 느와르나 이제 좀비 스릴러 뭐 범죄 SF 액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CG나 VFX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들이 많고 이제 출연진들도 보시면 굉장히 탑 클래스의 배우분들이 많이 포진해 계세요. 뭐 공유나 뭐 배두나 소지섭, 뭐 이런 뭐 전지현, 주지훈, 뭐 송중기 씨, 뭐 유아인 씨 등 해서 굉장히 좀 영화나 이런 전통적으로 영화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출연하신 분들이 드라마 쪽으로도 많이 출연진이 포섭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넷플릭스에도 오리지널에도 방영이 되지만 굉장히 다른 OTT와도 활발하게 이제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작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좀 널리 알려진 배우들 위주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했을 때는 해외 판권 수출까지도 굉장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도는 이제 탄탄한 배우 실력 있는 이제 배우분들과 이제 제작사 저희 제작 기술이 더해져서 해외 쪽으로 한국의 컨텐츠가 K-팝뿐만이 아니라 좀 널리 수출될 수 있는 한 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미디어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사실 제가 이 드리면 부분이 네. 상당히 이 자료 보면서 나한테 이제 보내왔을 때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거요? 이 파트 3 네네.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그거 갖고 얘기 좀 합시다. 예. 그래서 파트 3는 그래서 한국이 미디어 시장이 어떻게 될 건데라고 이제 보았을 때는 2021년 드라마 제작 편수는 연간 한 90편 내외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속해서 좀 제작 편수가 감소를 해오던 추세에서 작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궁금한 게 반면에-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채널이 많으니까 드라마가 막 각 채널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제작사들한테는 채산성이 맞나? 이거 더워서 그래? 아, 네. 네, 내가 그래서 또 열받게 해서 그런 줄 알고 눈치 보고 있는 중에. 아닙니다. 또 내가 아까 빨리 진행하라고 했다고 그런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네. 채널에서 맞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아, 그 부분에 대해서 23페이지에 아, 제가 알았어요. 실어 놓았고요. 네. 네, 23페이지에 제가 드라마 제작 비용이랑 수익 구조를 실어 그러니까. 놓았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편성 매출이라고 해요. 센터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들은 이제 방송사에 이제 제작 편성을 하면 어느 정도 뭐 일정 제작비 수준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제작비가 100이라고 하면 70%까지 정도는 제작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이 제작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송 편성에 따른 광고나 이런 PPL, 뭐 OST 같은 것들로 이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송사에 편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작비를 보존하기에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고요. 결국에 드라마 제작사들이 일정 수준의 마진을 보장을 받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 마진을 보장하면서 추가적으로 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글로벌 OTT에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쪽에 여러 지역에 각각 그 드라마를 수출하는 거죠. IP 라이선스를 수출을 하면 이제 가장 높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구조로 이제 드라마 제작사를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드라마 그래서 제가 뭐 24페이지, 25페이지에 이제 드라마가 어떻게 이익을 그러니까. 발생을 할 수 있는지 도식화해서 일단 실어 놓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에는 영화 수익 모델 구조를 좀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제작사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키스트, 에이스토리, 펜앤터 뉴와 같은 제작사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하면 이제 국내 판권이나 이제 해외 판권, 국내랑 해외 쪽으로 이제 전송권을 부여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제작비의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이제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방영 플랫폼에 따라서 이제 제작비 지원이나 이제 마진 구조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잘 네.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구조를. 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드라마보다는 사실 좀 더 수익 구조가 많이 복잡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사랑 제작사랑 배급사 그리고 상영하는 기업 업체들이 각각 다르고 이런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가 좀 더 드라마보다는 복잡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가 영화를 논의하는 게 좀 코로나가 완화되기까지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편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영화관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극장을 개봉을 하더라도 이제 모객 수를 모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조차도 이제 글로벌 OTT 쪽으로 이제 돌려서 뭐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한다던가 이런 추세들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승리호도 있는, 그런 네. 케이스죠. 네, 승리호도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작비 240억 원을 들여서 이제 310억 원에 넷플릭스에 이제 판매를 한 사례이고, 이제 70억 정도 차익을 남겼는데, 사실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사전에 구매를 해서 개봉을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큰 규모였어서 좀 연말 연초에 주가나 이런 수익 상승률들이 많이 움직였던 사례이고, 위즈익 스튜디오 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CG나 VF 기술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사가 시작을 했을 때도 이런 관련 기술을 제작하는 그런 VFX 기술로 시작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베이스를 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흥행하는 CG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이런 장르물을 만들기에는 좀 최적화된 업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서 26페이지 컨텐츠 라인업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아무래도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좀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게 칼라로 좀 화려한데요. 자료는 흑백이어서 그랬는데. 이해도가 네 좋을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이제 2021년도에 좀 기대되는 대작들 위주 몇 개 추려서 제가 그림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킹덤의 아신전, 뭐 넷플릭스 그리고 옆에 이제 우주 SF물 같은 경우는 공유랑 그다음에 배두나 씨가 지금 주연으로 찍고 계시는 고요의 바다 SF물이고요. 그리고 하단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정재 씨 그리고 무브투 헤븐은 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좀 지연돼서 올해 좀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텐트폴 중심의 OTT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고요. 옆에 사이드 쪽에 이제 표는 글로벌 OTT는 아니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이러한 좀 티빙이나 뭐 페이 TV나 뭐 웨이브, 뭐 시젠이나 왓챠, 카카오 TV 같은 뭐 쿠팡 TV까지도 이제 굉장히 좀 이런 컨텐츠를 뭐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해 놓았습니다. 왓챠는 영화도 많고 좋은데 이 네. 스트리밍 뭐 이게 속도가 약간 느린 느낌? 넷플릭스 같이 좋긴 좋더라고 영화 같은 거 볼 때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화질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동시 음향도 접속이 완전히 네, 돌비 이런 딱 나오고 것들도 아무래도 좀 무시를 못하는 거였어서 컨텐츠나 이제 영상 뭐 이런 게시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좀 따라가기에는 글로벌이 더 우수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29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넷플릭스나 OTT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방송사 편성들도 보시면 TV의 채널별로 이제 슬롯별 드라마 라인업을 제가 아는 데까지는 연간으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보시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 편성들이 뭐 하나 끝나면 보통의 공백기도 가지고 있고 채널 슬롯이 많이 비었었는데 굉장히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콘텐츠 제작사들의 이제 제작 편수가 늘어났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뭐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집에 내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드라마를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런 수요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수목 드라마 편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목 드라마 슬롯이 생겼고 이제 뭐 지속해서 뭐 조승우나 박신혜 씨가 지금 찍고 있는 뭐 편성이 되고 있는 시지프스도 약간 장르물이고요. 그다음에 뭐 뒤이어서 뭐 김명민 씨의 로스쿨이라든지 정혜인 씨의 설강화 막 이런 좀 대작들이 굉장히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무빙이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이르면은 4분기쯤 편성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제작 환경에 따라서 내년 초로 또 지연이 될 수 있는데 무빙 같은 경우는 뉴 제작사에서 만든 텐트폴 드라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비 규모 5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웹툰 원작 베이스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조인성과 차태현 씨가 주연으로 이제 나오는 확정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와 그리고 그런 JTBC 방영을 동시에 좀 진행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39페이지, 30페이지 네. 딱 보니까 여기에 딱 이게 굉장히 의미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중소형 제작사를 6개 업체를 실어 놓았고 이제 탐방을 다니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기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대략적인 라인업을 분기별로 이제 정리를 해 놓았고요. 보시면 대부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대부분 텐트폴 작품이랑 IP 라이선스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확보한 이런 대작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과 편성이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2년도에 가면 이러한 것들이 상반기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사들에게 마진을 좀 이익 구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사이클로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록뱀이 펜트하우스를 한 거군요. 이게. 네, 초록뱀은 사실은 좀 가장 아쉬웠던 게 저는 초록뱀인데요. 초록뱀은 자체 IP 컨텐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라인업만 보면 4편에서 5편 정도 이제 초록뱀이 제작을 하는데요. 공동 제작 아니면 외주 제작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핫한 것들은 IP는 없지만 드라마 컨텐츠 제작 능력은 이미 시청률과 이제 화제성만으로
것만으로도 많이 입증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펜트하우스 시리즈 1부터 3까지 이제 초록뱀과 스튜디오 S, 그러니까 SBS 산하의 스튜디오 S와 같이 공동 제작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초록뱀이 캐스팅부터 이제 뭐 장소 섭외, 협찬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맡아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 능력 자체에는 의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좀 BTS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사전 제작으로 이루어질 거고, 유스라는 텐트풀 400억 규모의 드라마고 이제 빅히트와 공동 제작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 방영 목표로 지금 찍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작이 이제 차승원, 김수현 주연의 그날 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텐트폴 작품으로 역시 제작비 한 300억 원 정도 이제 규모가 투여가 되는 작품으로, 작품 라인업만 보면 굉장히 탄탄하고 제작 능력에 있어서 좀 이렇게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인업을 쭉 정리를 해놓고 봤는데, 사실은 중소형 제작사들이 재무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지속해서 적자를 유지를 해온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제작 라인업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해외 쪽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작사들, 그리고 OTT 글로벌 OTT에 이제 방영할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중소형 제작사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켜보았을 때는 저는 이제 키스트와 뉴 페넨터 정도가 좀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키스트를 얘기했지만 사실 키스트에 관심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전에보다 이제 완전히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제작사처럼 변하는 원년인 것 같아서.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제가 근데 나는 이거보다 32페이지에 요 아래 EPS 보면 이대로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거의 전 2배, 3배씩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이번에 올해 흑전되고 아니 그러니까 흑전됐고 올해부터 확 늘어난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이미 키스트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4분기 때 방영이 3편 정도 몰려 있으면서 턴어라운드를 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SMC 일본 엔터 자회사 부분이 올해부터 이제 연결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SMEJ랑 합병하면서 저희 연결 기준으로 자회사 단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콘텐츠 제작사와 배우 매니지먼트로서 이제 그런 재무적인 구조도 개선이 되는 원년이고, 관련해서 이제 2019년부터 사실은 드라마 제작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2021년을 바탕으로 하반기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콘텐츠 제작한 것들이 편성이 되고,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OTT라든지 해외 쪽으로 이제 지금 제작되어 있는 드라마들의 선구매 요청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상반기 2분기에는 사실상 편성이나 제작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지만 3분기나 4분기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 레벨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작가분이 유명한 분이 어느 드라마였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35페이지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페이지에. 네, 그래서 제가 키스트에서 그럼 올해 라인업을 뭘 작성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표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작성을 해봤고요. 네. 이분이 엄청 뭐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네, 다 유명하신 분들이고요. 펜트하우스 쓰신 분들도 되게 김순호 작가도 유명하신 분들이고, 이제 작가분이나 여기 출연하는 배우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 많이 이제 캐스팅이 되어 있고 캐스팅 파워가 있는 제작사고, 작가나 감독, 연출진 분들도 매우 되게 뭐랄까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 뭐 텐트폴도 이제 처음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편성이 되는 것들은 경이로운 구경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텐트폴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12부작이고요. 제작비는 한 15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출연하시는 주연 배우가 이제 이영애 씨입니다. 그래서 이영애 씨는 원조 한류 스타로 이제 해외 쪽에 아시아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출연 배우가 등장한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선구매 요청이 굉장히 많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는 이제 가장 제작비 규모가 큰 그래?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경규 씨가 하던 거 아닌가? 개그맨 별들이 모르지? 에? 아, 모르겠어. 미안해. 옛날에 이경규 씨가 코미디 할 때 하던 건데 별들에게 물어봐 이건데 네. 제목이 아, 너무 웃기는구나. 그런 거. 미안. 네네.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이런 작품이고 이제 서숙향 작가님이 이제 쓰신 작품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스토리 라인이 우주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은 드라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이런 드라마, 우주 로맨스 이런 드라마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한 제작비는 400에서 500억 정도 이제 들어갈 작품이고 텐트폴인데 IP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해외로 많이 수출된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좀 마진이 기대가 되는 가장 큰 작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면 하반기에 들어가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 편성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보다는 숫자적으로 2022년을 좀 더 봐주시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시작은 2021년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외형 확대는 이제 들어가는 진입 사이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하반기 기대작은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이거는 소재가 K-팝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돌이나 요새 이제 흥행하는 글로벌리 이제 K-팝 위상이 높아졌는데 SM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공동 제작하는 드라마이고요. 한 300억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글로벌 OTT 방영 개제 기대감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4편 중에서 한 3편 정도가 IP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또 글로벌 텐트폴 작품이 2개 정도 되다 보니 IP 라이선스 확보와 이제 텐트폴 만드는 작품을 통해서 OTT를 이제 진출하는 원년이 모두 이 두 조건을 충족을 하는 제작사인가 동시에 이제 기존에 좀 재무적인 구조에서 부담이 되었던 이런 일본 자회사를 또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3박자가 모두 다 들어맞는 제작사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연초 연말 제작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피어 대비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낮은 상황이고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랐던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는 아직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서 한 번 더 하반기 앞두고 기회는 있다, 모멘텀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서 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영화 제작 배급의 매출이 이것 때문에 작년에 엄청 고생했었는데 주가가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네, 올해 네. 작년 네. 하반기서부터. 네네. 그래서 많이 올랐죠, 거의. 네. 그래서 한 50%, 70%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라인업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탄탄한 라인업이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영화 제작 배급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드라마까지도 진출하는 원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영화는 7편, 그리고 드라마는 5편의 제작을 나섭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를 합했을 때 10편 이상의 이제 제작과 편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경쟁사 대비 가장 풍부한 라인업으로 이제 글로벌 OTT를 이제 위시해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올해 제작 편성이 10편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의 개봉이 지연된 영화 작품들만 해도 45편 내외예요. 그 영화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좀 트렌드가 영화관 쪽으로 개봉을 해봤자 이제 마진을 이제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뭐 디즈니 쪽에 좀 영화 뭐 이런 쪽을 좀 판권을 수출하는 쪽, 디즈니는 좀 아닐 것 같지만 네, 아무튼 글로벌 OTT 쪽으로 영화를 개봉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돌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콜이라는 박신혜 주연 작품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낙원의 밤 이제 4월 달에 넷플릭스 개봉을 하거든요. 차승원 주연해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4월 달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는 제가 뉴가 어떠한 사업 매출 유형을 가지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 정산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요.
마찬가지로 키스터 마찬가지로 사실상 하반기 때 굉장히 또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조인성, 차태현 주연의 텐트폴 무빙 제작과 글로벌 편성이 하반기 때 이제 시작이 되어 있고 2분기에는 TVN 채널 멸망 그리고 악마 판사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마진 확보가 가능한 작품들은 드라마나 제작 편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매출은 플러스 한 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플러스 한 100억 정도로 이제 업사이드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제가 실적 추정과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실어 놓았고요. 그래서 제가 6개 중에서 TP를 다른 업체는 키스트와 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펜엔터도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좋게 보고 있는 순서대로 이제 실은 거고, 근데 펜엔터는 사실 텐트폴은 없지만 굉장히 알짜인 설해마을에 이 회사 있었는데 정말 옛날에 내가 여기 탐방 간 적 있었어요. 그냥 설해마을에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네. 언제죠? 네. 지금 어디 있죠? 지금은 상암에 상암의 그 자체 땅 건물에 그때 있어요.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 네. 언론 매체들 많이 불러받아서 그때 네. 이분 대표님도 아마 연예 계통 계셨던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분은 나 기억 못하겠지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펜엔터테인먼트는 굉장히 드라마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 그렇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 넘게 드라마를 제작을 하셨고, 가장 오래된 업체로 대표적인 작품을 말씀드리면 겨울연가, 그리고 해를 품은 달, 그리고 각종 주말 드라마들을 유명한 것들을 많이 이제 편성을 하면서 한류 열풍의 시초를 형성한 제작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라인업 같은 경우는 5편에서 6편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한 2~3편 정도 대비 편성 수는 일단 작품은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대부분 텐트폴은 없지만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다 IP를 확보를 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알짜인 회사인 거고, 제작비가 이제 평균적으로 100억에서 120억 정도 들어가는 작품들을 5~6편을 만든다라고 보면 단순히 그냥 드라마 제작비의 원가를 회수를 하는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외형단에서는 500에서 600억 정도 플러스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GP 마진 단에서는 한 30% 정도 수준의 이익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폴 없이도 이제 매출액은 연간 기준으로 한 680억, 영업이익은 한 100억대를 기록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랑 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다음으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컨텐츠 제작하는 그 능력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글로벌 OTT 진출과 더불어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OTT 이후에 텐트폴이 없지만 그래도 펜엔터를 좋게 보는 이유는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제작사인 만큼 그 자체적인 IP 확보 가진 드라마로 좀 해외 쪽 시장이 열리면 중국의 컨텐츠 바이 컨텐츠로 이제 계약을 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권 수출이 가능한 다수의 IP 라이선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어 대비 이제 중소형 제작사 치고는 안정적으로 이익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예산에 편한데 수익을 잘 못 내잖아요. 그게 대부분 좀 전형적인 드라마 편성이 좀 방영 채널에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OTT에도 진출을 하고 IP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고 해서 경쟁력을 좀 굉장히 갖춘 드라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46, 47페이지에 제가 차트와 표로 일단 나타냈는데, 제가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것들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대부분 38%에서 40%까지도 굉장히 높은 드라마 시청률을 끌어냈고, 제작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이미 입증이 뭐 다년간 걸쳐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OTT에 진출하거나 해외 쪽으로 이제 판권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7페이지에는 그간의 제작 라이브러리를 연도별로 이제 실어 놓았습니다. 재밌었겠다 이러고 만들 때. 재밌었다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네.
그래요. 다음에 에이스토리는 제가 많이들 한참 네 킹덤 아시니까. 때문에 좋아했던 회사고 네네 위즈워 스튜디오는 하도 작년에 말 많아가지고 이거 네네 워낙 이것도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그쵸. 이걸 들어보면 들은 생각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키스트가 안 올랐으니까 제일 좋아 보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모멘텀이 있다 두 둘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싸고 모멘텀이 있다 보는 거예요? 네, 둘 다 맞고 이제 재무적으로도 좀 많이 재무적으로 좋네요. 네, 재무적으로도 이제 개선되는 게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드라마 라인업을 편성하고 텐트폴을 만들고 글로벌 OTT에 진출하는 것도 다 처음이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아직은 주가나 실적에는 미반영된 상태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부분인 거. 키스트가 그 삼성동 있나요? 그 뭐 아, 청담. 청담? 노년에 있습니다. 노년에 네, 있나요? 네, 네. 가면은 연예인들 볼 수 있어요. 운이 그래요? 좋으면 마주칠 수 있어요. 마주쳤어요 갔을 때? 저는 못 봤습니다.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매우 아쉽습니다. 제가 아니, 좋아하는 배우들이 누군데요? 다 거쳐간 키스트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많은데 뭐 소지섭, 박서준, 뭐 주지훈 씨 다 거쳐간 제작사죠. 아니 남자 배우 말고 여자 배우는 누가 유명하죠? 거기가? 남자 배우 말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다시 원기가 돌아온 것 같으니까 아까 내가 좀 짧게 하라고 했더니 약간 탁 그랬는데 이제 원기 돌아온 것 같으니까 마무리 질 때가 된 것 같아. 오늘 되게 바쁠 것 같은데 오늘 자료 나오자마자 좀 많이 바쁠 것 네, 같으니까 뭐 많이들 네 전화 주시고 네, 그래요.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생얼로. 미안. 그래서 왜 새 걸로 하겠다고 진짜 계속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이게 다 센터장님 때문이에요. 아니 뭐가 중요해? 자료가 좋은데 자료가 좋으니까 하자 그런 거지 그쵸, 뭐 네. 이게. 근데 빨리 말하고 다 스킵하라고. 아니 열심히 앞에는 딴 데서 다 한 내용이에요. 뭐 넷플릭스 얘기 좀 즐겁게들 들었을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겹지만. 디즈니 얘기도 네. 뭐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국내 이제 오히려 3부에 보면 내가 자꾸 이거 한번 보시라는 게 어떻게 하면 얘네가 마진을 남기냐의 문제고 네. 그렇잖아요. 이제 OTT가 나오니까 이제 얘들이 네. 마진을 남길 수 있게 된 건데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이것도 들거든. 미나리 같은 게 이번에 잘 되면 네. 한국의 컨텐츠에 대한 구매력도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미 한국의 컨텐츠, K-팝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도 굉장히 문화적으로는 입지가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나리도 지속해서 이제 글로벌리 뭐 명예에 있는 이제 이런 수상의 후보작으로 오르고 있고 이제 K-팝의 이제 그래미의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수상을 놓친 이제 BTS 분들을 비롯을 해서 굉장히 좀 한국의 컨텐츠 전반적으로 음악이든 방송이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거기에 받쳐주는 이런 기업들, 중소형 제작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익 사이클에 진입하는 구간이 아닌가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음 일정들이 여기 있으셔가지고 제가 아니라 다 내가 또 능도하는데 다 바빠가지고 안 지나면 센터장님 때문인데요? 미안하다. 네, 이렇게 장난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 네.